630명의 반역자들이 배를 훔쳐 바다를 건넜습니다. 본국에서는 이미 체포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돌아가면 교수형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도망자 무리가 불과 2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인구 수십만의 거대 도시, 정교한 세금 체계, 무적의 군대를 자랑하던 아즈텍 제국이 어떻게 한 줌의 스페인 병사들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배신과 전염병, 그리고 제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즈텍 멸망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즈텍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원래 아즈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본래 이름은 메시카족이었고 13세기에 지금의 멕시코 북부에서 중부로 이주해온 유목민이었거든요. 당시 멕시코 분지에는 이미 여러 토착 부족들이 도시 국가를 세우고 살고 있었는데 메시카족은 가장 늦게 도착한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땅도 없고 연고도 없던 그들은 작은 도시 국가 쿠루아칸의 왕에게 사정사정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척박한 땅을 얻어냈죠. 대신 그들이 제공한 건 오직 하나, 전투 능력이었습니다. 메시카족은 타고난 전사들이었고 쿠루아칸은 순식간에 지역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신화에 따르면 메시카족이 쿠루아칸 왕의 딸을 의식 제물로 바쳤고 격분한 왕이 그들을 추방했다고 하죠. 정확한 이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메시카족은 쫓겨났고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 섬에 자신들만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테노치티틀란입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아 테노치티틀란은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메시카족의 전략은 독특했습니다. 다른 군대들이 적을 죽이는 데 집중할 때 이들은 적을 사로잡는 데 집중했거든요. 포로들 중 일부는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 제물이 됐고 나머지는 노예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메시카족이 노예를 비교적 잘 대우했다는 점인데요. 일부 노예들은 나중에 제국의 충성스러운 구성원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국은 정복할수록 더 강해졌죠. 결정적인 기회는 테판의 왕국의 왕이 죽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왕의 아들이 정당한 후계자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메시카족은 후계자 편에 서서 참전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후 테노치티트라는 텍스코코, 틀라코판과 함께 삼국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즈텍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입니다. 세 도시가 연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카족의 테노치티틀란이 점점 동맹을 지배하게 됐죠. 제국의 진정한 건설자는 1440년에 즉위한 목테수마 1세였습니다. 그는 이전 정권들의 역사를 지우고 정복한 도시들의 꼭두각시 통치자를 앉혔으며 정교한 세금 징수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속국 도시들에게 세금의 일부를 돌려줬는데 반란을 일으키면 이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공교육과 종교 학교도 설립됐고 군대는 더욱 정예화됐죠. 아즈텍에서 종교와 전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 목테수마 1세는 주변 국가들과 독특한 형태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바로 꽃의 전쟁이라 불리는 의례적 전투였습니다. 양측 지도자가 미리 전투 조건을 협의하고 제한된 병력만 투입했으며 목표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포로를 잡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종교의식에 필요한 재물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군대를 실전처럼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즈텍 군대가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던 비결이죠. 그런데 이 꽃의 전쟁이 제국 멸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의 주요 상대 중 하나가 틀락스칼라라는 도시 국가였는데요. 정기적으로 꽃의 전쟁을 치르면서 틀락스칼라 주민들 사이에는 아즈텍에 대한 깊은 원한이 쌓여갔거든요. 동시에 제국은 계속 팽창했고 정복당한 많은 지역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삼국 동맹은 여전히 유지됐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카족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 황제가 결정적인 실수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목테수마 2세는 가장 사랑받던 황제의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라이벌 프레페차 제국과의 끝없는 전쟁, 실패한 영토 확장,
점점 가혹해지는 법률로 점철됐거든요. 귀족 계급의 여러 직위를 폐지해서 지배층과 평민 사이의 간극을 넓혔고 전임자의 참모들 대부분을 해임했습니다. 도시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군대는 지쳐 있었죠. 바로 그때 수평선의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1519년 스페인 함대가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는데요. 이 원정대의 사령관 에르난 코르테스는 겉보기와 달리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쿠바 총독에 의해 직위를 박탈당한 상태였고 본국으로 소환되면 불명예스러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약 630명의 충성파를 데리고 배를 훔쳐 새로운 원정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을 상대로 그가 승산이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코르테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라는 사람인데요. 스페인 출신의 난파선 생존자로 스페인어와 마야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거든요. campeche에서 현지 군대와 전투를 벌인 후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코르테스는 왕에게서 나 말린체라는 원주민 통역사를 얻었고 이제 아즈텍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르테스는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지만 정치와 배신에는 누구보다 능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샘포알라였는데요. 아즈텍 삼국 동맹이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든 많은 지역 중 하나였죠. 코르테스는 근처에 베라크루스라는 작은 마을을 세우고 아즈텍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만남이었지만 코르테스는 아즈텍의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약점을 파악하고 누구를 조종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있었거든요. 사절단이 떠난 직후 코르테스는 샘포알라의 토토낙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은 메시카 통치자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코르테스는 그들의 분노를 부추기며 이제 반격할 때가 됐다고 말했죠. 그래서 다음에 제국이 세금 징수원을 보냈을 때 토토낙 부족은 그들을 체포하고 감금해버렸습니다. 긴장이 고조됐는데 이게 바로 코르테스가 원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코르테스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아즈텍이 관리 체포에 격분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코르테스는 슬쩍 세금 징수원을 풀어주고는 토토낙 부족 탓으로 돌렸거든요. 양쪽을 성공적으로 이간질한 거죠. 토토낙은 아즈텍에 맞서 코르테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코르테스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토토낙에게서 추가 병력까지 얻어냈죠. 코르테스의 부하들조차 그의 무모함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이 계획됐지만 코르테스가 먼저 정보를 입수했고 그는 자신의 배를 직접 침몰시켜버렸거든요. 이제 쿠바로 도망칠 방법이 없어진 거죠. 모두가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 묶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토낙 군대만으로는 아즈텍에 도전하기엔 터무니없이 얕했고 코르테스의 전략은 아즈텍의 다른 라이벌 부족들을 공략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틀락스칼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 장군은 코르테스를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코르테스의 군대가 버티는 동안 그의 부하들은 틀락스칼라 병사들에게 외교적 공작을 펼쳤고 결국 그들은 자기 장군을 배신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 도시의 지지를 얻었고 군대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르테스의 멕시코 행군이 항상 외교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촐룰라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손님으로 환대받았는데요. 곧 스페인 병사들에 대한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스페인인들의 의도를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서 나온 소문이었겠죠. 이 소문에 대한 코르테스의 대응은 공공광장에서 촌룰라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코르테스는 여러 주요 도시와 부족을 굴복시키거나 충성을 얻어냈죠. 이제 그의 눈앞에 가장 큰 상이 있었습니다. 테노치티틀라는 아즈텍 제국의 심장부였고 코르테스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손님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아즈텍은 심지어 그가 전직 황제의 궁전에 머물도록 허락했거든요. 코르테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현 황제 목테수마 2세의 신뢰를 얻으려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라크루스에서 스페인인들과 현지 아즈텍 영주 사이의 충돌로 스페인인 2명이 죽었고 코르테스는 즉각 보복에 나서
부하들에게 황제를 인질로 잡으라고 명령했거든요. 스페인인들은 수적으로 압도적 열세였지만 목테수마 2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아즈텍인들에게 협조하라고 명령했고, 코르테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아즈텍 수도를 장악하고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모두가 이에 순순히 따르려 한 건 아니었고, 코르테스의 초기 죄악들이 그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코르테스는 도착 이래 줄곧 자신이 스페인 제국의 공식 대표인 것처럼 행동해 왔는데요. 훨씬 더 큰 스페인 함대가 수천 명의 병사를 싣고 도착하면서 이 거짓말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아즈텍 정복을 돕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코르테스를 반역죄로 체포하러 온 거였거든요. 1년도 안 된 예전에 코르테스가 쿠바 정부를 배신하고 배를 훔친 사실을 기억하시죠? 코르테스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교수형을 당할 처지였지만 스페인 지휘관의 부하들이 코르테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토를 점령했는지 보고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코르테스는 핵심 부관 몇 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스페인 군대를 격파하고 자기 군대를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사 선택 때문에 거의 몰락할 뻔했거든요. 코르테스는 침략 과정 내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왔는데요. 현지 부족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내부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시기였죠. 그의 부사령관 페드로 데 알바라도는 그런 미묘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바라도는 아즈텍 사람들의 의식에 역겨움을 느꼈고 코르테스가 스페인 침공에 대응하러 떠나면서 그를 책임자로 남겨뒀는데요. 때마침 아즈텍이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에게 인신공양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할 때였죠. 알바라도의 대응은 아즈텍 귀족들을 학살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이는 스페인인 숙소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르테스가 도시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꼭두각시 황제에게 반란을 진압하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외국 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황제 밑에서 사는 것에 질려버렸고 코르테스가 없는 동안 통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황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동생 쿠이틀라우악으로 교체하기로 결의했거든요. 짧은 내전이 벌어졌고 혼란 속에서 목테수마 2세는 투석기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쿠이틀라우악이 제국을 장악하고 스페인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죠. 그는 코르테스를 기습해서 테노치티틀란 시민들에게 저항의 새로운 힘을 줬습니다. 그의 통치는 또한 종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스페인군은 굴욕적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코르테스는 도시를 떠나도록 유인당했고 그건 그에게 모든 걸 잃게 만들었죠. 스페인인들에게 너무나 재앙적인 패배여서 슬픈 밤이라는 뜻의 나 노체 트리스테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즈텍 금을 잔뜩 가져가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그 무게 때문에 느려져서 공격에 취약해졌거든요. 일부는 귀금 속에 짓눌린 채 헤엄치다 익사하기까지 했죠. 생존자들은 근처 도시로 후퇴해서 재정비하며 다음 행보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 움직임을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이 대신해 줄 테니까요. 테노치티틀란이 침략에서 회복되는 동안 아즈텍 침공에 훨씬 더 치명적인 잔재가 자리 잡았거든요. 바로 천연두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이전에 치명적인 유럽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에 전염병에 유독 취약했습니다. 빠르게 퍼지고 고통스럽고 외모를 망가뜨리고 엄청나게 치명적인 천연두 바이러스가 아즈텍 수도 전역에 들불처럼 번졌죠. 곧 도시 인구의 50% 이상이 사망했고 황제 쿠이틀라우악도 포함됐는데요. 그는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서 병에 걸렸거든요. 그의 후계자 쿠아우테목은 폐허가 된 도시를 물려받았고 패배한 것으로 여긴 스페인 침략자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듯이 그들은 결코 패배한 게 아니었죠. 코르테스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불만을 조종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죠. 아즈텍 통치에 불만족한 자가 있다면 라이벌 국가든 조공국이든 아즈텍 내부 반체제 인사든 코르테스의 연합에 자리가 있었거든요. 전염병으로 아즈텍 제국이 약해지는 동안 코르테스는 부족들과 자신의 병력으로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만에 가까운 군대를 이끌고
테노치티틀란을 향한 두 번째 진군에 나설 준비가 됐죠. 이번에는 준비 없이 당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삼국 동맹의 다른 두 수도인 틀라코판과 텍스코코가 그의 편에 섰거든요. 텍스코코는 심지어 스페인과 공식 동맹을 맺고 코르테스가 침공에 사용할 많은 배를 제공했습니다. 천연두 전염병의 여파로 테노치티틀란은 요새로 변해 있었죠. 새 왕과 줄어든 인구로 재건에 집중하면서 외부로 팽창할 야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코르테스에 대한 원정도 모두 큰 손실을 입었거든요. 약해진 아즈텍 제국은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마지막 기적을 바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적이 없었죠. 1521년 4월 코르테스가 다음 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며 멕시코 봉쇄를 선언한 거죠. 그는 텍스코코에서 건조한 대규모 함대로 이를 시행했고 길을 따라 여러 아즈텍 충성 도시들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죽지 않은 자들은 노예로 잡혀가 코르테스의 숫자를 더 불렸거든요. 곧 그들은 테노치티틀란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큰 공격전에 도시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즈텍의 물 공급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차플테펙 인근 셈에서 오는 수도교를 차단했죠. 그런 다음 아즈텍 수도로 첫 번째 진격을 시도했지만 맹렬한 저항에 밀려났습니다. 코르테스는 전략을 바꿔서 아즈텍을 굶겨 죽이기로 했습니다. 도시로 이어지는 둑길이 수도교가 끊긴 지금 물을 포함한 주요 보급로였습니다. 배를 분산시켜 스페인군은 식량과 물이 도시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고 아즈텍은 스페인 봉쇄를 뚫기 위해 대담한 출격을 해야 했죠. 아즈텍의 공격은 대가가 컸지만 코르테스는 아즈텍보다 더 많은 병력과 보급품이 있어서 그들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잔인한 교전이 이어졌고 아즈텍은 매복을 감행하고 심지어 코르테스를 사로잡거나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거든요. 어느 시점에 쿠아우테목은 스페인 진영에 대한 3면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이건 피를 피로 씻는 소모전이었고 코르테스의 시장 광장 공격은 실패했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리며 자연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즈텍이 봉쇄당하고 물 공급이 제한되면서 그들은 빠르게 식량이 바닥나고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거든요. 곧 기근이 시작됐고 코르테스는 지역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완전히 방어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립된 아즈텍을 서서히 밀어붙일 수 있었죠. 한때 강력했던 아즈텍 제국의 몇 안 되는 충성스러운 조공국들은 공물을 보내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많은 곳이 스페인 측 세력의 영토를 정복당했거든요. 아즈텍 수도를 돕기 위해 공물을 보내려는 조공국은 스페인으로부터 가혹한 보복을 당했고 곧 마지막 남은 보급선마저 끊겼습니다. 테노치티틀란 내부에서는 상황이 나쁜 것에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천연두가 이전의 도시를 황폐화시켰지만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 가장 큰 위협이 됐거든요. 바로 이질이었습니다. 주로 오염된 물 마시면 걸리는 소화기 감염병으로 아즈텍 수도의 많은 주민들을 약하게 만들거나 죽였죠. 봉쇄된 도시 안의 기아는 너무 극심해서 가죽과 나무까지 먹으며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달래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코르테스의 도시들은 그의 군대에 계속 보급품을 공급했죠. 도시로의 마지막 진격 시간이 됐습니다. 코르테스는 병력을 세 진영으로 나눴고 모두 동시에 중앙시장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거의 일주일간의 전투 끝에 도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고 세 진영이 합류했습니다. 아즈텍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열세였죠. 그렇다고 스페인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70명의 스페인 병사를 사로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들의 심장을 먹었는데 분명 코르테스 부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전쟁의 근본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이 우세한 전력일 뿐만 아니라 아즈텍의 많은 전직 조공국과 라이벌들이 기꺼이 복수에 나섰거든요. 아즈텍 제국의 마지막 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목테수마 2세에게 했던 것처럼 황제의 항복을 받아 아즈텍과의 분쟁을 끝내려 했지만 쿠아우테목은 싸우다 죽을 계획이었습니다. 스페인군이 도시와 황제의 거처를 포위하자 황제는 금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는데요.
스페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지당했죠. 아즈텍 군대는 곧 괴멸됐고 1521년 8월 13일 제국은 항복했습니다. 쿠아우테목은 사로잡혀 목테수마 2세와 같은 처지가 됐지만 그의 이야기는 다르게 끝났습니다. 4년 후 아즈텍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서 반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졌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걸까요? 아즈텍은 로마나 이집트 같은 다른 몰락한 제국들과 달리 빠르게 종말을 맞았습니다. 전성기에서 스페인 정복까지 약 2년밖에 안 걸렸는데 어떤 제국들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쇠퇴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스페인 함대의 도착이었고 유럽의 정복은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토착 제국 몰락의 핵심 원인이었죠. 하지만 다른 집단들과 달리 더 많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국 권력으로서의 아즈텍의 역할은 많은 피지배민들에게 원한을 사게 했고 그건 더 강력한 군대가 판세를 뒤집을 때 그들을 유독 취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고립된 특성은 면역 체계가 천연두에 맞서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연두가 마지막 결정타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제국의 심장부를 정복했지만 아즈텍 사람들은 살아남았거든요. 50% 이상이 천연두로 죽었지만 여전히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인구 중심지 중 하나였죠. 그런데 1545년 스페인 정복 약 20년 후에 또 다른 끔찍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제국 전역을 휩쓸었지만 대부분 미스터리였는데요. 단순히 역병을 뜻하는 원주민 단어인 코콜리칠리라고만 불렸거든요. 그 증상은 악몽 같았습니다. 열, 구토, 피부 반점이 나타났고요. 말기에 접어들면 눈, 입, 코에서 통제불능의 출혈이 일어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죠. 이것이 휩쓸고 지나간 후 최소 700만 명의 희생자를 냈고 이것이 사실상 아즈텍 제국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해 동안 과학자들은 질문했습니다.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2017년 과학자들이 희생자들의 보존된 치아에서 답을 얻어냈는데요. 놀라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박테리아만 발견됐거든요. 살모넬라 엔테리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중독으로 주로 날달걀과 닭고기에서 발견되죠. 치료 가능하고 의료 조치를 받으면 거의 사망하지 않지만 아즈텍 제국 말기에 오염된 식량 공급은 통제할 방법 없이 끔찍하게 퍼졌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있게 됐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스페인 침략자들이 가축을 들여오면서 도입했을 수 있다고 하고 생태계 변화로 인해 아메리카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족 간 경쟁, 스페인 침략, 증가하는 고립이 아즈텍 제국의 몰락에 기여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여자는 살모넬라와 천연두였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두 개의 작은 병원체였죠. 제국을 무너뜨린 건 창과 칼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질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